강민수 형사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강민수 형사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수색 영장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건 그때부터였어요. 가을 햇살이 골목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정순이 할머니는 집 앞 나무 평상에 앉아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색색의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의 손은 주름투성이었지만 사탕을 하나씩 꺼내는 동작은 부드러웠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3명의 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가장 앞서 달려온 아이가 민준이었어요. 8살 남자아이는 할머니 앞에 멈춰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사탕 주세요. 할머니는 민준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사탕 2개를 민준의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민준의 뒤를 따라온 서연이와 유진이도 차례로 할머니 앞에 섰어요. 7살 서연이는 머리끈을 매만지며 수줍게 웃었고 9살 유진이는 감사합니다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2 아이에게도 사탕을 나눠줬어요. 아이들은 사탕을 입에 넣고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며 골목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 약 20m쯤 떨어진 곳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차는 엔진을 끈 채 조용히 정차해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5cm 정도 내려가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누군가의 손이 보였어요.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차를 바라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했지만 곧 시선을 거두고 빈 사탕 봉지를 접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꺾여 큰 길로 나갔어요. 그 순간 검은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따라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차를 돌아봤습니다. 차의 뒷모습이 골목을 벗어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평상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할머니는 잠깐 멈칫했어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현관 밖을 한 번 더 내다봤지만 이미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민준이네 집 거실에 불안한 공기가 흘렀어요. 민준의 어머니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여보세요. 저희 아들이 아직 집에 안 왔어요. 오후 4시 반에 나갔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는 계속 휴대폰으로 민준 친구들 엄마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40분 후 강민수 형사가 민준이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2살의 형사는 검은색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집을 나간 시간이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4시 30분이요.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놀다 온다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강민수는 노트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 민준이가 주로 노는 장소를 물었어요. 골목 어귀에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거기서 사탕 받아 먹고 놀곤 했어요. 강민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그 할머니의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민수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골목 입구 CCTV 영상을 요청해서 받아놨던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 어제 오후 4시 42분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평상에 앉아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사탕을 건넸습니다. 민준이 사탕을 받아들고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4시 45분 민준이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민수는 마우스를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4시 47분 이후로는 민준의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사는 집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강민수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화면에 아동 실종 신고라는 문자가 떴습니다. 7살 서연이가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입었습니다. 오후 2시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9살 유진이었습니다. 강민수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펼쳤어요. 새 아이의 집 위치를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순이 할머니의 집을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쳤어요. 세 개의 빨간 점이 모두 파란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500m 안쪽에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펜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수색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오전 10시 경찰 차량 2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차량이 정순이 할머니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민수 형사가 먼저 내렸고 그의 뒤를 따라 수색팀 4명이 차에서 내렸어요. 강민수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파란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수색영장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색팀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수색팀은 방 3곳을 살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을 확인했어요. 한 팀원이 부엌 찬장을 열어봤지만 그릇과 식재료뿐이었습니다. 다른 팀원은 작은 창고까지 들어가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30분이 지났지만 특별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 펜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사흘 전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탕 줬어요. 그게 다입니까? 네. 강민수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청바지에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지은이었어요. 할머니의 손녀인 지은은 거실로 달려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강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슨 권리로 우리 할머니를 조사하는 거예요?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당한 절차입니다. 영장도 있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요? 할머니가 뭘 어쨌다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강민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은이 강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강민수는 지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서 수색 중인 경찰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한 팀원이 손으로 렌즈를 가렸지만 지은은 각도를 바꿔 계속 촬영했습니다. 강민수는 팀원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팀원들이 수색을 마치고 거실로 모였습니다. 강민수는 할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강민수와 수색팀이 집을 나갔습니다. 차량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지은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몇몇 이웃들이 대문 틈으로 이쪽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정순이 할머니는 집을 나섰어요. 장을 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어요. 평소처럼 슈퍼마켓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중간쯤 왔을 때 맞은편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걸어왔어요. 할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시선을 휙 돌렸어요. 그리고 급하게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슈퍼마켓이 보이는 모퉁이에 두 명의 엄마가 아이들과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과자 봉지를 들고 엄마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다른 엄마도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두 가족은 할머니가 지나갈 때까지 길 반대편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보지 않는 척하며 슈퍼마켓 문을 열었습니다. 문 위에 종이 딸랑 소리를 냈어요. 안에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계산대 뒤에 슈퍼 주인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평소엔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인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팔짱을 낀 채 할머니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로 가서 우유 한 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빵 코너에서 식빵 한 봉지를 집었어요. 계산대로 가서 물건을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주인은 물건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늘은 재고 정리 중입니다. 주인의 목소리는 딱딱했어요. 할머니는 주인을 쳐다봤습니다. 주인은 눈을 피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유와 빵을 계산대에 그대로 두고 가게를 나왔어요. 문이 닫히며 다시 종소리가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조용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느려졌어요.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현관 옆에 놓아뒀던 화분이 깨져 있었어요. 흙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분홍색 꽃잎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깨진 화분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무릎을 굽혀 조각을 주우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닫고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 골목이 보였어요.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맘때쯤이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도 그늘이 졌습니다. 한지은은 동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커피는 식은 지 오래였지만 지은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지인 기자를 통해 이 영상 사본을 받아냈어요. 영상 재생 속도를 0.5배로 낮췄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와 아이들의 움직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4시 42분 구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이 부분을 벌써 세 번째 돌려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사탕을 받는 장면, 서연이와 유진이가 차례로 다가가는 장면이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일시정지했어요. 마우스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이 있는 평상 너머로 골목 끝이 보였어요. 그곳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지은은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글자는 흐릿했어요. 지은은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에서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캡처한 이미지를 불러와 밝기를 올렸습니다. 대비도 조정했어요. 번호판의 숫자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너 7623. 끝자리 4글자가 확인됐어요. 지은은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조회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하지만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뒤져 김 사장님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동네 정비소 사장이었어요. 지은이 예전에 기사를 쓸 때 인터뷰했던 사람입니다. 전화벨이 3번 울렸어요.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한지은 기자예요. 혹시 끝자리가 7623인 검은 승용차, 최근에 정비 받으러 온 적 있나요? 7623? 잠깐만요.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10초쯤 지나 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이준호 씨 차량이네요. 지난주에 엔진오일 갈러 왔었어요. 지은은 손에 쥔 펜을 꽉 쥐었어요. 이준호요? 어떤 분이신데요? 마을 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독거노인 돌봄 봉사자라고 하시던데. 지은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에서 포털 사이트를 열었어요. 검색창에 이준호 봉사센터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마을 봉사센터 직원 소개 페이지였습니다. 이준호의 사진이 보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프로필에는 5년차 봉사활동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은은 이준호의 얼굴을 노트북 화면으로 확대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차가 골목에 있었을까? 지은은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강민수 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경찰서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지은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강민수 형사를 기다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이 들어 있었어요. 손은 가방 손잡이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15분쯤 지나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지은을 보자 그는 표정을 굳혔어요. 지은이 벌떡 일어나 강민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할 말 없습니다. 강민수가 지은을 지나쳐 가려 했어요. 지은은 재빨리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저장해둔 이미지를 띄웠어요. 이것 좀 보세요. 검은 차가 골목에 있었어요. 강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CCTV 캡처 이미지 속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강민수는 5초간 화면을 응시했어요. 사무실로 오시죠. 강민수가 계단을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은이 그 뒤를 따랐어요. 2층 형사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6개가 놓인 사무실이었어요. 다른 형사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강민수는 의자를 하나 가져다 지은에게 건넸어요. 지은이 앉자 강민수도 자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차량 번호 끝자리가 7623이에요. 정비소에 확인했더니 이준호라는 사람 차래요. 지은이 이준호의 프로필 페이지까지 보여줬습니다. 강민수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자기 컴퓨터를 켰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검색창에 이준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검색 결과가 떴어요. 강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읽었어요. 5년 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동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었습니다. 강민수는 파일을 클릭해 상세 내용을 열었어요. 당시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서를 읽는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이준호가 우리 딸 뒤를 여러 번 따라다녔습니다. 학교 앞에서, 놀이터에서, 심지어 집 앞에서도 서성였습니다. 딸이 무서워해서 신고했습니다. 강민수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다른 손으로 책상을 한번 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내가 놓쳤구나. 강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렸습니다. 지은은 강민수를 바라봤어요. 강민수도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강민수는 책상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팀 전원 비상 소집. 10분 안에 사무실 집합. 문자를 보내고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벽에 걸린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은도 일어나 강민수 옆에 섰어요. 이준호 주소 찾아야 합니다. 강민수가 컴퓨터로 돌아가 주소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주소가 떴습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단독주택이었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여기 남으세요.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올 테니까. 강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형사들이 하나둘씩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강민수는 지도를 가리키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사무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7시 경찰 차량 세대가 조용한 주택가에 진입했어요. 헤드라이트를 끈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준호의 집 100m 앞에서 차량들이 멈춰 섰어요. 강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기동대원 6명이 그의 뒤를 따랐어요. 모두 검은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손짓으로 대원들에게 위치를 지시했어요. 2명은 뒷문 쪽으로, 나머지는 강민수와 함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대원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이준호의 집은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모든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강민수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3번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강민수는 10초를 기다린 뒤 대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대원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문을 발로 찼어요. 2번째 발차기에 문이 안쪽으로 벌어졌습니다. 강민수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켰습니다.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방수색. 대원들이 1층 방 3곳으로 흩어졌어요.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침실, 화장실, 작은 서재. 모두 비어 있었어요. 강민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어봤지만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그때 한 대원이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형사님, 여기요. 강민수가 대원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부엌 옆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계단이 나타났어요. 아래로 내려가는 지하실 입구였습니다. 강민수는 손전등을 아래로 비췄어요.
어둠 속에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먼저 내려갔어요. 대원 2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시멘트 바닥이 나왔어요. 강민수가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스위치를 올리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지하실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방 한쪽에 간이 침대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침대마다 담요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반대편 구석에는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모퉁이에 아이들 3명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준이니? 서연이, 유진이 맞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유진이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가 데려갈게. 강민수가 무전기를 들어 외부에 알렸습니다. 아이들 발견. 모두 무사함. 구급차 요청. 그 순간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뒷문 쪽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강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후문 쪽 확인. 무전기에서 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의자 발견. 후문으로 도주 시도. 강민수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현관을 나가 집 뒤쪽으로 달렸습니다. 후문 앞에서 2명의 대원이 한 남자를 땅에 눌러 제압하고 있었어요. 이준호였습니다. 30대 남자는 얼굴이 땅에 닿은 채 숨을 헐떡였어요. 대원이 이준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2번 났어요. 강민수는 이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돌려 강민수를 봤어요.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쪽 도로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빨간 불빛이 집 앞을 비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민수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강민수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민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이제 다 알아. 아이들이 구급차에 실렸어요. 차량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습니다. 강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 찾았습니다. 모두 무사해요. 전화 너머로 지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수는 잠시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정순이 할머니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사탕 봉지를 올려놓았어요. 오랜만에 꺼낸 봉지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수 형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 재킷 대신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할머니 앞에 섰어요. 잠시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강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주름투성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때 골목 모퉁이에서 한지은이 나타났어요. 지은은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은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지은은 한참을 그렇게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 신문 조서예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지키려 하셨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기억해주면 그걸로 됐어요. 강민수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준호는 할머니의 경고를 듣고 오히려 아이들을 더 서둘러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가 눈치챘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할머니 옆에 앉아 사탕 봉지를 함께 들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골목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골목 저 끝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민준이와 민준이 부모였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도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앞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사탕 주세요. 할머니는 봉지에서 사탕 2개를 꺼냈어요. 민준이의 손에 올려줬습니다. 민준이 엄마가 뒤따라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곧이어 서연이네 가족도 왔어요. 서연이가 수줍게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유진이네 가족도 나타났어요. 유진이는 할머니께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할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골목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슈퍼 주인 아저씨도 가게 문을 나와 멀찌감치 서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도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사탕을 받아 입에 넣고 웃었습니다. 봉지가 점점 가벼워졌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골목 끝에서 할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강민수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모퉁이를 돌기 전에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었어요. 강민수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골목을 비췄어요. 평상 위 사탕 봉지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가득 퍼졌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골목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